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유럽의 유력 뉴스 전문 채널인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발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핵무장하도록 지난 10년간의 좌파 정권이 돈을 주어가지고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도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저 같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보에 밝은 대통령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무렵, 그러니까 2009년 6월 12일 이동관 홍보수석은 수석 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그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정부의 내부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 개성공단 임금 등등으로 약 29억 222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고 살 비료,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 5,728만 달러고 식량 270만 톤, 비료 256만 톤이 유무상으로 지원되었는데 이 돈을 합치면은 거의 70억 달러. 7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0억 달러. 이것 말고 다른 거 밝혀지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 흔히 통상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100억 달러의 금품이 지원됐다. 이렇게 봅니다만 이 정부가 그 비슷한 추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중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으면 당장 여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특별검찰을 만들고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것은 특별검찰을 만들 이유가 안 됩니까? 어느 국가가 적에 대해서 핵개발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발표만 하고는 수사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때 만약 수사를 했다면 한국 역사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특별검찰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큰 반역이 현재는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럼 외국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핵을 개발할 때는 정보, 기술,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핵 개발에는 반드시 이 간첩 사건이 같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45년 7월에 독일의 고도 포츠담에서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전후 질서를 결정하는 그 얄타 회담에 이은 회담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일본에 대해서 최후 통첩으로서 무조건 항복하라 하는 그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회담을 하고 있을 동안에 미국에서는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스에서 원자폭탄 개발해가지고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의 동맹국인 소련의 스탈린한테 이걸 통보를 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말처럼 매우 파괴력이 강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탈린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폭탄을 일본에 썼으면 참 좋겠네요 라고 말하는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트루먼은 스탈린이 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스탈린은 어떻게 보면 트루먼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로스 알라모스의 원자폭탄 개발하는 이 연구소에 여러 명의 소련 간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기술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트루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비밀경찰 두목인 베리아한테 전화해가지고 미국이 성공했다는데 우리 빨리 만들어라 해가지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소련도 핵폭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역사를 바꾼 핵 간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클라우스 푹스라는 영국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출생인데 아버지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이 푹스는 독일 공산당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념적 간첩이죠. 공산주의자가 소련을 위해서 간첩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치가 이제 막 탄압을 시작하니까 이 푹스는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영국과 미국이 핵 개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영국은 사실 미국과 공동 개발한 셈입니다. 그 때문에 해도 영국, 미국이 워낙 친밀한 동맹국이니까 이때부터 푹스는 소련군 정보총국 GRU와 접선하게 되고 그 소련 스파이 조직에 포섭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푹스는 이제 고급 정보에 접촉할 수 있었는데 1943년이 되면은 이 푹스는 영국을 대표해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바로 원자폭탄 개발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뭘 설계를 하느냐면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폭탄의 설계입니다. 임플로전, 이거 내폭이라고 그러는데 내폭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플루토늄 개발에 제일 중요한데 바로 이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푹스가.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 정보가 소련으로 이제 정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푹스가 전해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미국이 핵폭탄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를 알게 되는데, 푹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소련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하니까 6.25 전후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의 핵폭탄 가지고는 소련을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탈린이 한국전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이 푹스 말고 또 다른 데를 통해서 이 핵 관련 보고를 비밀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정보기관 하면은 영국의 MI5, MI6를 세계 최고의 전통을 가진 우수한 정보기관으로 치지만은 그 정보기관고 외무부 안에 소련에 포섭된 4명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 간첩이 핵심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 캠브리지 출신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머리가 좋고 서로 친하고 하니까 서로 봐주고 하면서 이 4명의 소련 간첩이 핵심적인 위치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킴 필비, 도널드 맥클레인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널드 맥클레인인데 이 사람은 미국과 영국의 핵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영국 측의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맥클레인은. 이게 소련 간첩이었어요. 이 외무부의 핵심 간부입니다. 이때 미국, 영국, 카나다는 통합정책조정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아까 그 푹스라는 그 간첩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공동기구의 공동사무총장이 있었는데 그 사무총장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소련 간첩인 맥클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 한국전에서 미국이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탈린과 모택노와 김일성이 판단한 것이 중공군의 남침이라든지 이런 선택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 간첩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돌아와가지고 이 푹스란 사람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들통이 납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소련에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푹스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방첩기관이 푹스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범행을 자백을 해요. 이 희대의 간첩이. 그래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9년을 감옥살이 한 다음에 이 푹스가 풀려났는데 동독으로 건너갔습니다. 동독으로. 여기서 푹스는 중국의 물리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설계 기술을 중국 물리학자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중국이 뭐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았죠. 푹스의 정보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죠. 그 도움을 이 푹스로부터, 그러니까 푹스는 소련의 핵개발도 도와주고 중국의 핵개발도 도와준 셈이죠. 이 사람은 동독에서 과학원 회원으로 선출되고 원자력 기술연구소 책임자로 근무하는 등 좋은 대우를 받다가 동독이 무너지기 한 해 전에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유명한 간첩이 등장합니다. 율리우스 로젠버그라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 이 유대인은 미국 청년공산연맹원이었습니다. 이 간첩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주사파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 될 소양이 큰데 미국에서 간첩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먼저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소련의 정보기관이 간첩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먹히죠. 공산주의자를 간첩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무슨 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포섭된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로젠버그였습니다. 이 사람도 로스 알라모스에서 근무하는 천함을 포섭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소련한테 넘겨주다가 붙들렸습니다. 로젠버그는 재판을 받고 1951년 4월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미국 역사상 말이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형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사형되지 간첩질 했다고는 사형은 안 시킵니다. 뭐 종신형 이런 걸 시키는데 그러나 로젠버그 부분은 예외입니다. 핵 간첩이었으므로
다른 간첩이 아니고 이것은 핵 정보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합니다. 더구나 로젠버그만 사형 선고, 로젠버그가 공범을 했던 부인도 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전기의자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은 남자만 죽이면 되지 왜 부인까지 사형시켰느냐 하는 비판도 뭐 없지 않았겠지만은 어빙 카우프만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농고를 합니다. 선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꿔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혹시 말이죠. 로젠버그 같은 북한 핵개발을 도와준 간첩이 붙들려서 재판을 받으면 아마 선고문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당신들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해가지고 민족 공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 당신이 역사의 흐름을 대한민국의 불리한 방향으로 바꿨다. 우리가 매일 민방위 훈련해야 되는 것도 당신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세계의 좌익 지식인들이 로젠버그 구명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샤르트르, 아인슈타인 교황까지도 이 운동을 지지하였지만은 미국은 1953년 6월 19일 유교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전기의자에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검찰총장, 법무장관 새로 임명됩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시국 상황과 연관된 수사, 그동안에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을 알고도 현금을 지원하고 기술을 보내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핵개발을 막으려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거나 괴롭히고 북한의 핵을 막으려는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마치 북한 사람처럼 나서서 막고 군 트럭도 사드 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는 이런 핵 반역자, 그중에 핵 간첩도 있겠죠. 로젠버그 같은. 그런 데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국회가 특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국회가 국정조사도 해야죠. 이런 것을 정부가 하는 게 옳습니다. 새로운 검찰총장, 새로운 법무장관이 해야 될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1순위. 이것은 부패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 생존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할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